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지목한 거거든요. 네네. 인플레이션은 약이 뭐냐면 고금리를 써야 돼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계속 올렸었죠. 그런데 스태그넨트라는 게 경기 둔화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쵸. 이 두 가지가 상극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명확한 건 있어요.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떠밀려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죠.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가시화가 되면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갖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니즈온의 변정규 전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또 미국이 또 시끌시끌 했고요. 그래서 지수가 2%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좀 큰 폭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우리 전무님은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미국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많은 그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M7을 위시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었고 성장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런 건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5%까지 갔었고요. 5.5%까지 갔었죠. 죄송합니다. 네. 달러도 이제 굉장히 강세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주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로서는 돈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다른 나라는 좀 나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고, 이것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마가 정책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네. 이것만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뭐냐면 마가 정책의 포커스는 첫 번째는 저금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파월을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빠진 것 같은데 네. 이제 파월 의장을 갖다가 이제 메이저 루저라고 했습니다. 실패자. 두 번째는 뭐 뒷북치는 사람, 미스터 투 레이트래요. 그래서 기준금리 빨리 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금리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약달러를 원한다. 그래서 마가 정책은 저금리와 약달러. 근데 약달러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5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98.3이죠. 어저께는 더 내려왔어요.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좀 높아요. 달러 원 환율이 지금 아주 1,400 원대 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높지만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지금 높은 거거든요. 한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약달러가 거의 진행이 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화 강세가 앞으로는 하반기에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본 구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간다면 약달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저금리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 저금리마저도 사실 경기의 상황이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경기가 깨진다라는 것이 실제로 발현이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 본인도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확인된 이슈가 지금은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지목한 거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병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 뭐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고혈압, 당뇨병. 근데 이 두 가지를 의사한테 물어보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러니 이 두 가지 처방약이 상극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만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은 약이 뭐냐면 고금리를 써야 돼요. 그렇죠. 높게 우리가 많이 경험했었던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계속 올렸었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이 스태그넨트라는 게 경기 둔화거든요. 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오는데 경기 침체가 예고되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상극이잖아요. 지금. 그럼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것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내려라 그러면서 파월을 해임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파월 의장은 이 상태에서 금리를 갖다가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인 거잖아요. 뭐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우선일까요? 글쎄요. 물가를 포기하든가 경기 둔화를 뒷받침 뭔가 이렇게 커버를 해주려는 노력을 한다든가.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명확한 건 있어요.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떠밀려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죠.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가시화가 되면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갖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부채의 습격이라고 작년에 제가 시리즈로 한 3번 정도 했었거든요. 이 부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은 지금 돈으로 그 부채로 돌아가요. 전부 다 나라마다 빚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건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과 같은 경우는 제일 심각하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재정 그다음에 부채 수준이 훨씬 악화됐다. 이 엄청난 규모의 미국 부채 때문에 사실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관세가 나타나 있지만 관세는 그중에 한 방편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볼 때 관세를 보지 말고 그 빙산에 더 큰 부분인 가장 큰 이유인 이 부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왜 트럼프가 이렇게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관세에 목매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전쟁의 근원은 부채 전쟁이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에 대해서는 정말 귀가 딱하게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90일 사고 관세도 일단은 유예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10년 국채가 오히려 확 올랐잖아요. 금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뜨거워하고 중단한 상태인데 지금 표를 보시면 왼쪽에 표에 그 적자, 수입, 지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적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적자, 이게 2024년 9월 기준입니다. 매년 미국 트레저리 재무부는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9월 말에 기준으로 발표를 할 텐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적자가 1.83조 달러, 1조 8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 국채로 메웠겠죠. 네, 이 적자 국채로 메웠고 이런 적자 국채가 매년 늘어나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렇게 매년 적자 수준이 누적 적자가 이렇게 와 있는데 매년 적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중간에 이렇게 하나 쭉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두 개가. 네. 그건 2020년입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2020년에는 한 해에 3조가 넘게 적자가 쌓여있어. 한 해에 3조. 이 정도를 이렇게 많이 갔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다음부터도 계속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왜냐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발행량도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매년 적자를 합한 게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 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죠. 네. 미국 부채의 규모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부채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35조 달러가 넘었어요. 네. 작년 9월 기준으로. 35조 달러면요. 밑에 보시면 왼쪽 아래 하단에 27조 달러 이게 1년간 미국의 총 그 GDP입니다. 미국의 GDP가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커요. 예,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 기울기예요. 기울기. 기울기가 매우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사점이요? 예.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냐? 이게 제가 발행액이라고 했잖아요. 국채 발행액. 국채 발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4%대 중후반대로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느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4%대로 아직까지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많이 찍어낸 거예요.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살 사람보다 지금 팔 사람이 그 공급량이 훨씬 공급량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발행액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2020년대 이후에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만큼 뭐 수요자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자를 더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4%대 기준 금리더라도 보통 국채는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낮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것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 발행액이 이렇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지금 미국의 정부의 순이자 비용이에요. 이 순이자 비용인데 이 순이자 비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발행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왼쪽에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채권자가 누가 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2013년 10년 전에 보시면 들고 있었던 게 미국의 연관기관들도 많이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기관들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민간 투자기관들이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금 보시면 2023년에 26조 정도를 지금 민간 채권자들이 들고 있고요. 미국 정부 기관들은 한 6.8조 정도 들고 있으니까 현재는 약 20조를 민간에서 들고 있고요. 2013년에는 약 7, 8조밖에 들고 있지 않았잖아요. 민간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원래 같은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나갔던 돈이 많았는데 이제는 순이자 비용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짜로 나가야 될 돈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부채에 대한 그러면은 뭐 우려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네, 이자 비용이 정말 많이 늘었네요. 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관세 90일의 연기의 배경도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국채 시장 수익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부채 감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왜냐하면은 뭐 다른 나라들이 이뻐서 이걸 갖다 유예해 준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 일시적으로 불을 끄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머리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이 관세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른 방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런 방편들을 알면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이러한 노선을 갖다 계속 견제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관세 말고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 정부에서 트럼프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네. 방법들 객관적인 방법들을 보면 되는데요. 아까 대표적인 게 관세죠. 네. 관세를 부과를 하면 관세 수입이 늘지 않습니까? 그쵸? 관세 수입이 늘어나면은 정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수에 그럼 부채가 줄어들겠죠. 근데 또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 실제적으로 관세를 이렇게 높이는 대신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또 감면해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감면의 이 양을 봤을 때는 관세가 이 감면 양을 커버하지 못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은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도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이 어떤 공약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하반기에 제가 미국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모든 나라들이요 포퓰리즘에 가까워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게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그러한 세금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투자를 갖다 유치하는 거죠. 투자를 유치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만들라 이겁니다. 밖에서 공장 같이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서 있죠? 만들 법인세도 내죠 그 기업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 소득세도 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부채가 감소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마가 정책의 키워드는 제가 두 가지. 저금리와 약달러라고 말했잖아요. 네, 저금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금리를 인하하면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이자가 너무 높잖아요. 네.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은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준이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낮추질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써주신 내용 중에서 1번, 2번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네. 3번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압박을 하고 있고, 네. 4번 약달러는 뭐 지금 알아서 지금 있고요. 트레이더들이요 그쪽 방향으로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리 이제 그 환율이 약달러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98.3선까지 이렇게 후퇴한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한 서너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미 기준금리 차가 지금 너무너무 높습니다. 네. 아직도 2.75%, 네. 그다음 4.5%, 이렇게 1.75%포인트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당히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역전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보통은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더 낮아야 되는데 네네. 높아도 한참 높은 거예요. 2% 가까운 이런 기준금리 격차가 아직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아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이 좀 격차가 줄어들면 환율의 하락폭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줄어드는 그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지금 동결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인하 기조로 지금 계속 가고 있었고, 미국은 인하를 멈추고 지금 거의 뭐 하반기에 돼서야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격차가 올해 안에 과연 좁혀질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1,400원대 이렇게 높은 이례적인 네. 높은 수준의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빠르게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혹시나 미국이 지금 이제 환율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신정부와 이제 뭐 소통을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이유 뭐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게다가 지금 통상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정부와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과연 금리를 갖다가 물론 이게 그 통화 정책이라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소관이긴 하지만 한국은행도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우리 마음대로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역 뭐 관세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여러 부분과 물려 있겠지만 네.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확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바뀌게 된다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지금 생각보다 높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 서너 가지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율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지금. 네.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지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미국 정부 자산의 현금화입니다. 당장 미국 정부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갖고 있는 거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네, 뭐냐면 이게 중간에 가다 보면 이번에 금이 있어요. 금. 예, 현금도 있고 최고가. 부동산도 있고 금이 있는데, 금이 지금 0.01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0.01조면 예, 근데 8,200톤이에요. 메트로톤도 톤과 같습니다, 이게. 네. 8,200톤이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네. 이것을 갖다 뭐 중앙은행인 연준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네. 0.01조인데 이게 73년 장부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73년 왜 장부가로 계산을 해요? 현재가가 아니고? 그건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그렇게 장부가를 갖고 있어요.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함부로 평가를 못 한답니다. 왜요? 그게 이제 국회에 미국 컨그레스 상하원 미국 국회에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금을 더 사면은 그 매입 가격에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지, 이게 오른다고 해서 그 올라간 가격에 다시 변동을 곱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그쵸.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금 가격 있잖아요. 지금 시세로 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이 금 가격이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장부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 시세로 하면은요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외화 보유고 중에 금이 1%안 된다 막 이렇게 발표가 나잖아요. 그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장부가입니다. 예, 그 시세로 평가하면 제가 보니까 한 3% 정도 되고요. 예.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금이 있으면은 저거 팔면은 지금 우리가 10만 원대 샀으니까 지금 50만 원대니까 야, 우리 내 자산이 5배로 늘어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각국의 정부에서는 장부가로 이거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금 많이 갖고 계세요? 저요? 저는 여도 은이라서 은밖에 없지. 은반지도 있고 금반지는 없네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쉽네요. 은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은도 많이 올랐죠. 네, 더 오른다는 얘기도 다 있고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1973년 장부가이기 때문에 지금 온스당 그때 당시가 한 42달러 정도로 본다면 지금 3,500달러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세 차익의 시세의 약 1.3%에 불과하답니다. 와, 그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꽤 많아요? 많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발언을 한번 했는데 이것을 갖다 재평가하기만 해도 자산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팔지 않아도 재평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이제 그 미국 재무부의 그 자산으로 재평가해달라고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장 쉬운 거니까. 그렇지만 의회가 과연 이것을 허용해 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 가격 재평가 이 리마킹을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금융용어로 평가를 한다는 건 막투마켓이라고 해요. 시장에 대해서 마킹을 한다는 거예요. 가격에. 그것을 갖다 전문용어로 막투막이라고 하는데 이 리마킹이라는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고려할 점이 뭐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예. 왜 그러냐면 대차대조표가 확대되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미국의 대차대조표가 확 늘어났잖아요. 양적 완화 때문에. 그런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QE죠, 이게. QE 양적 완화와 같은 효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아마 미국의 컨그레스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능한 옵션은 지금 뭐 다른 뭐 1.3조 달러 미국 정부 부동산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죠. 나의 자산을 팔면서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전에 트럼프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6가지 보여드렸었던 선택 가능한 옵션 중에서 1, 2, 3번이 이제 제일 뭔가 강력하고 이제 4번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하는 건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트럼프는 강행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 6가지를 전부 다 6가지 중에 특히나 5번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조금씩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6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채권 상각 write off. 예, 이것은 뭐 최근에 조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영구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영구채 얘기가 이거예요. 영구채라는 거 보통 채권의 만기가 없으면 영구채라고 합니다. 이걸 퍼페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페추얼이는 영구적이라는 영어잖아요. 이 영구채를 발행을 하면 50년 만기예요. 보통 이제 만기가 굉장히 실제로 만기가 있습니다. 영구채도.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없으면 주식이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주식 그 특징은 만기가 없다는 건데 이 페이드 인 캐피털, 납입 자본 같은 영향을 가지는 효력을 가지는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만기가 긴 채권을 갖다가 니네가 투자해라. 근데 영구채와 같은 경우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자가 없는 채권을 각 나라별로 무역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무역 뭐 분량에 따라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니네는 얼마 채권을 사고 얼마 샀고 그러면 이제 이자를 안 내고 그것을 영구적으로 50년 후에 또 뭐 롤오버 하면 되잖아요. 이거 재발행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구채 발행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달러 기축통화를 이용하는 니네들의 피로 이렇게 투자를 해라. 미국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관세를 이용한 정부 수입 증가. 물론 이제 때문에 이게 뭐 당장에 미국의 부채를 얼마나 빨리 줄여주게 될지 여부는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산 공장의 미국 내 이전. 이것도 물론 이제 이전을 시작하겠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승인 절차도 있고 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3번 이것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하반기에 돼서야 그것도 이제 경기가 뭔가 좀 침체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뭔가 인하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경기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그림.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각국이 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 예,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상황이. 예, 게다가 지금 독일이 무제한 어떻게 보면 채권 발행을 갖다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고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부 부채가 높아요. 200%가 넘으니까. 이런 상태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부채가 많고 빚이 많은 상황. 이제 국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다퉈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무서운 얘기인데 이렇게 각국마다 빚이 많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전쟁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근원입니다. 예, 바이마르 공화국 때 너무 먹고 살 게 없고 마르크화가 너무 가격이 폭락을 해서 우유 하나 사러 가려면은 마르크화를 갖다 수레에 싣고 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의 승자인 영국과 프랑스가 모든 짐을 부채를 갖다 독일한테 이렇게 넘겨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결국에는 지금 당장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그렇다고 뭐 하반기 돼서야 미국 부채가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뭔가 걷어들이기보다는 뭔가 더 강력한 정책들이나 이런 푸시가 있을 것 같아서 트럼프도 그렇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의 성격상 봤을 때는 수그리는 그런 스탠스는 안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금 90일 뒤에 지금 뭐 한 10일 지나갔잖아요. 80일 뒤에 어떠한 다른 정책적인 그러한 대안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관세 정책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가 2017년에서 20년까지였잖아요. 그렇죠. 이 4년 뒤에 바로 됐으면 어떠한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한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4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참모들과 논의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0일 그 관세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없애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문제점은 뭐냐면 중국과의 또 무역 마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높은 것도 뭐냐면 우리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의 제1, 2 무역 상대국이 전부 다 지금 주요 관세에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마찰에 연루돼 있던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저께도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인 우리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상대적인 무역 이익을 취하려고 든다면 보복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100%, 200%의 관세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더 한다든가 다른 나라에 우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더 보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진위가 이런 것들로 들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외교를 해야 될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다음 행정부가 누가 될지는 몰라도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또 사드 때도 경험을 했었던 것처럼 미중 간에 우리가 중간에 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한국이 때문에 2010년대, 20년대에 가장 잘 살았던 시기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앞으로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미조원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 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